DMZ 평화생명동산이 마련한 하종관과 함께하는 노동인권 강좌 2강 노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 역사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대개 이제 김춘추, 김의신, 선덕여왕 이런 사람들입니다. 외국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누굴 떠올릴까요? 예를 들어 이제 박노자 교수 같은 사람들이죠. 러시아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한국학과 교수로 가 있는데 귀국하면 가끔 만나기도 하고 이메일로 소식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법률상 한국인이죠. 귀화했으니까. 이제 러시아 태생이지만 편지를 받아보면요. 한글 맞춤법이 대학원생 답안지보다 정확합니다. 러시아 사람이. 정말 해박한 역사학자인데 책도 꽤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라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대박사 박종일입니다. 혹시 강의 듣는 분 중에 박종일이 누군지 아는 사람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민족의 자랑인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이라고 그러죠. 그 종을 만든 8세기 후반에 신라의 뛰어난 주종기술자입니다. 카이스트 그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쓴 논문들을 보니까 이 종의 음양의 신비가 현대의 과거로 규명되지 않더랍니다.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웠으면 샘물을 녹일 때 아이를 잔치로 집어넣었다. 이런 전설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종 칠 때마다 그 아기가 에밀레하고 엄마를 부른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천몇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 포스코나 현대 제철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외국에서 한국 역사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 박사과정 학생들이 쓴 레포트를 보니까 그 사람 성분이 없다는 건 밝혔더라고요. 인이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역사 교육 내용이 우리와 어떻게 달랐기 때문일까요? 신라는 당시 첨단 산업인 청동주어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 최고의 경제력 기술자에게는 대박사 너치를 부여했다. 기술자를 존중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갖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역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역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배세력 중심의 역사, 임금 중심 정치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생활사와 노동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학교 교육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평범한 다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제 예를 들면 재벌 회장이나 대통령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백제 역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보통 이제 계백장은 의장이 떠오릅니다. 삼정국녀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표현이죠. 일제 때 주로 친일 작가들이 백제를 비하하며 많이 사용한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 외국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릴까요? 백제 그러면 성마제미, 양기문 이런 사람들이 떠오른다 합니다. 6세기 후반 일본에 건너가 고대 건축 기술의 기반을 닦은 백제 건축 기술자들입니다. 일본 고대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백제는 매우 우수한 건축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는 일본 내에 있는 1500년의 전통가옥 보수기업인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짐작하실 수 있죠. 그 회사 설립자가 백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백제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걸 같이 이제 배운다는 겁니다. 그 조선시대가 시대적 배경인 드라마를 보면요. 좀 오래된 드라마이긴 하네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인물들입니다. 왕족이거나 사대부들이거나 선비들이거나 양반 계급들입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초기 양반 계급은 전층의 몇 %쯤이었을까요? 구한말 말고 고려말 조선 초에 대략 한 2%였습니다. 더 낮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한 1.5%였다. 구한말로 갈수록 많아지죠. 조선이 망할 때쯤 돼서 양반이 한 70%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계급이 분화되고 없어진다는 뜻이니까. 한 마을에 100명이 살고 있으면 그 중에 양반은 단 2명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 98%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 천민, 상놈, 머슴, 노비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걸.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르치는데 한국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로 노동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아차 공장에 고3 학생이 실습을 나갔다가 그 주 58시간 근무했습니다. 한 달 연장 근무를 100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래 일하는 시간보다 100시간 더 일했다는 뜻입니다.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 야, 나 지금 너무 머리가 아프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갔는데 한참 뒤에 기숙사 마당에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의식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주 지역에선 여고생이 그 통신회사에 텔레마케팅 실습을 나갔다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콜센터에 세이빙 부서에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직원들 사이에서 욕바지 부서라고 불릴 정도로 고객의 욕을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요.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해지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하는 그런 부서랍니다. 평생 살면서 부모님께 들었던 욕보다 그 며칠 동안 더 많은 욕을 들었을 거예요. 아빠, 나 오늘 콜수다 못 채워서 퇴근 늦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자도 보냈지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한 방송사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바로 이 학생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중간에 기아차에서 실습하다 쓰러진 학생 소식이 잠깐 나오는 겁니다. 6년째 병석에 누워 있다는 거죠. 의식이 없는 채. 19살 실습 나갔다가 25살 될 때까지. 그래서 어머니가 물끄러미 쳐다보는 모습이 몇 초 동안 나왔습니다. 제주도 생석 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갔더니 장학사님이 동상 다 지었다고 안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문해서 악수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동상을 제작했던데 뒷면에는 친구가 적은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실습생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광로연 교육감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 그랬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당시 경제단체와 보수 정당은 시대착오적 이념교육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교육감에게 학부모에게 사과해라. 이런 요구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동 문제 좀 제대로 가르칩시다. 이러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보면 다른 나라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초등학교 교실 풍경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20년쯤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 노조활동생에 거의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단체교섭 또는 노사교섭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학생들이 모인 노사교섭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모인 노사교섭 수업을 연간 6차례 정도 진행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자 역할도 맡아보고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면서 미래사에 대비합니다. 나중에 노동자가 되거나 경영자가 될 테니까 아마 한국 학교에서 이런 수업하면 대부분 한국의 청소년들은 경영자 역할을 맡아보고 싶어 할 겁니다. 이 기왕이면 사장이지 이런 생각으로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노동자 감벽가를 신청 학생이 훨씬 많아서 경영자 역할을 맡은 학생이 항상 부족하다는 겁니다. 독일에 직접 연수 가서 보고 온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학급은 한 명 빼고 다 노동자 감벽가를 신청하더랍니다. 그 한 명은 나중에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을 학생 한 명 빼고는 다. 독일 학교에서는 노동자 활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까지 가르칠까요? 독일 교과서 한쪽의 일부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번역된 내용으로. 동맹을 형성하고 편전의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문건을 작성하고 플래카드나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즉 언론과 인터뷰하고 연설문을 작성한다. 이런 내용까지 다 가르칩니다. 이게 교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사에서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네.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크쇼 J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3번 출연했어요. 안톤 숄츠라는 독일 기자가 고정 패널로 매주 출연했습니다. 독일 사람이니까 제가 이 사진 보여주면 물어봤습니다. 실제 이렇게 교육받았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넣고 다니다가 독일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실제 이렇게 교육받았습니까? 다니엘 린데만이라는 청년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방송에 자주 나오는 독일 청년이죠. 와, 이건 거의 쌍팔년도에 찍은 사진이네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독일 청년이. 그래서 참고로 쌍팔년도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88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단기 1988년 1955년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해요. 안톤 숄츠 기자는 이 사진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생이었을 때 노조들 되게 활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데모다 같이 많이 나갔는데요. 파업이 벌어지면 학생들이 견학을 나간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노조원이었는데요. 반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노동자본이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중등학교 필수 과목 시민교육에서 노동교육을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급과정 교과서를 보면요. 프랑스 초등학교 5년제니까 우리 4학년 정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독일 초등학교는 4년제지요. 교과서에 일, 노동, 권리 이런 대단원이 있습니다. 소단원 제목을 보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취업할 권리를 뜻합니다.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는 취업이 안 되는 청년이 자기 탓을 합니다. 내가 실력이 모자라 취업이 안 됐다. 근대 국가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정치사상사 강의를 들었는데 헤겔 철학의 최고 권위자란 말을 듣던 담당 교수님이 수업 첫날 이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깊은 산속에서 노파 한 명이 굶어 죽어도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할 때 권리, 이건 취업한 다음에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 교육 자료는 프랑스의 교육방송 10살 아동에게 노동자 설명하는 교육 자료입니다. 제 강의 들었던 청년 중에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뭘 번역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C'est quoi un syndicat? C'est un groupe de personnes qui défendent leurs intérêts professionnels. Les syndicats agissent par exemple pour obtenir de meilleurs salaires ou de meilleures conditions de travail. Dans le passé, les syndicats ont permis de grands progrès comme l'interdiction du travail des enfants ou la possibilité de se reposer le dimanche. Il existe des syndicats dans des branches professionnelles précises comme les cheminots, les patrons, les professeurs, les agriculteurs, les étudiants. Certains ont des missions plus larges et défendent les intérêts de tous les employés. C'est le cas notamment de Force ouvrière, de la CFDT ou de la CGT. Ces syndicats discutent avec les chefs d'entreprise pour signer des accords, par exemple sur l'accueil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ans la plupart des entreprises, le délégué syndical représente le personnel et défend les positions de son syndicat. Les syndicats discutent aussi avec le gouvernement sur des projets de loi sur le travail. En France, tout le monde a le droit d'appartenir à un syndicat, mais là pourtant, les syndicats sont très puissants. Ils sont capables d'organiser des manifestations ou des grèves qui peuvent bloquer de nombreuses entreprises. Le syndicalisme, les Français seraient sans doute moins payés et ils travailleraient dans des conditions bien plus pénibles. 여기 보면 이제 노동자분 기업주와 교섭하지만 또 누구와 협상한다고 그랬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협상하기도 한다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자비 정부를 상대로 활동하며 시민들이 왜 불순하게 정치에 개입하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0살 정도만 되면 노동자비 본래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라고 배운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도 2021년에 병원 노조가 파업을 철회했을 때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결하면서 마무리됐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시민, 법률, 사회 과목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장 내용 전체가 즉 교과서 3분의 1 정도 분량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해 학교에서의 학생들에게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몇 달 동안이나 가르치는 거야. 그런 의문을 품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 구성은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노동자 가족인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러한 지식을 노동자나 경영자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깨달은 사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중학교 3학년 시민교육 교과서에 노동단원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411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장의 폐쇄에 반대하는 시가 발생했다. 한 노동자가 땅에 눕자 411명이 모두 따라 누웠다. 411개 일자를 없애는 것은 그 지역 일자 20%를 없애는 것이다. 노사 간의 긴 교섭 끝에 주당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3시간 15분으로 단축하고 임금은 97.2%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그 뒤 회사는 경영이 호전되어 지역에 새로운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문제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일자리 없애는 것이 그 지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회사는 전 세계로 공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섭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대표 역할을 누가 담당했는가? 당연히 노동조합이었겠지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 프랑스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자격 국가시험 브르베를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 학사학위증처럼 정부가 주는 중학교 졸업 학위증이 나와요. 중학생들이 이러한 서술형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은 노동교육에 반발하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서울에 이제 고층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단지의 한 고등학교에 인문학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초청하신 거예요. 청소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문학, 노동인권 이런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한 학생이 반발하더라고요. 지금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은 이런 거 뭐하러 공부합니까? 오늘 자습하면 안 돼요? 다른 학생들 몇 명이 자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서울대 가고 싶으면 이거 면접 논술에 다 나오는 거야. 교과서 없을 뿐이지. 가기 싫으면 공부하지 만들지. 학생들을 타일러가면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양쪽 나라 청소년들의 노동 문제에 대한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직장 폐쇄에 맞선 노동조합 이스라엘 기반으로 노동조합이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프랑스 중학교 시민 교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학생, 교사, 언론인도 대부분 문제의 뜻조차 잘 모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중학생의 필수 교양 지시하다는 문제이지만 한국에서는 공인노무사나 노동법을 특별히 따로 공부한 인권 변호사가 돼야 겨우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노동법 현실. 사법연수원 노동법 세미나 첫 강의를 마치고,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이 예전 서초동에 있을 때 일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그러면 한 25년쯤 전입니다. 제가 노동법 세미나에서 몇 차례 노동법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 근로기준법부터 강의합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연수원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오늘 강의 들은 연수원생들 중에서 90% 이상이 노동법을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몇 개월 뒤에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모든 법대에서 노동법은 선택 과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법고시에 노동법이 출제되지 않거든요. 물론 1차 사법시험에서 자기가 과목을 선택하니까 노동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1차 사법시험에서. 그런데 노동법은 공부해야 할 분량이 기업법과 비교할 때 10배도 넘습니다. 점수 배점은 똑같습니다.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10배 이상 공부해서 같은 점수 받는 거니까. 한 기수 1000명이나 되는 사법연수원생 중에서 당시 1년에 사법고시에 1000명을 합격시킬 때예요. 3차에서 몇 명을 석연찮이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뭐 1기생이 998명, 997명 이럴 때예요. 그 중에서 노동법 세미나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과 한 수십 명이어서 5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러면 노동법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기특한 연수원생 수십 명 중에서 90% 이상이 노동법을 그날 처음 봤으니 나머지 900여 명은 노동법을 거의 구경도 못한 채 법조인의 사회에 진출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가르쳐봐서 알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거나 노동자 가족인 사회에서 노동법에 무지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거의 완벽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셈인 거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뒤에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별로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1년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3,000명이 넘었는데 그중에 노동법을 선택한 사람은 10%가 안 됐습니다. 이 말은 한국 변호사 중에서 90% 이상은 노동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양성된 법조인들이 노동 문제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쉬는 게 낫다. 이런 얘기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노동 문제를, 노동법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한국의 법조인들이. 제가 지난달에 이제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적기도 했어요. 그 내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법 아래서 그 말은 진리예요. 인간은 평등하다는 신념이 중세사회의 신분제도를 대체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신념이 법률로 형성된 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굉장히 좋은 법이죠.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 그럼 사회법은 뭘까요? 형식적으로는 법 앞에 평등하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 모든 인간은 불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도 있지만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고 좀 두뇌가 명석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모든 인간은 사실 불평등합니다. 경영자와 노동자가 현실 속에서는 평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 체계가 요구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체계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합니다. 따라서 불평등하게 적용함으로써 평등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사회법의 원리예요. 이것이 시민법의 평등입니다. 키 큰 사람에게나 작은 사람에 똑같은 크기의 발받침대를 제공하는 것. 이게 사회법의 평등입니다. 불평등하게 적용해서 평등을 구현하는 거죠. 이걸 이제 공평 또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시민법과 사회법의 차이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그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돈을 갚지 못하면 당신의 살을 1파운드 베어가지겠소,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시민법의 계약자의 원칙 아래에서 그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효한 계약이지만 사회법 관점으로 볼 때는 공소, 사회정의, 공공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고 일하겠다는 계약을 했다고 해요. 이 계약도 시민법의 계약자 원칙 아래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효한 계약이지만 사회법 관점으로는 자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지킬 필요가 없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시민법 원리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사회법 원리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반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강의할 때 시민법과 사회법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자주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만일 그걸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고 지위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때 아마 이분은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많은 법조인들이 사회법 사건인 노동 문제를 계속 시민법 관점으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는 겁니다.
광대부채는 어쩌로 펼쳐져야 할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줄타는 광대부채는 언제나 광대의 몸이 기울어지는 반대편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평등하게 부채를 가운데로 펼치면 이걸 기계적 중립 또는 형식적 평등이라고 하죠.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법이란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기울어진 반대편으로 펼쳐지는 부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많은 법조인들이 사회법 사건인 노동 문제를 계속 시민법 관점으로 판단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이 파업을 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이상한 판결이 우리나라 법원에 나오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시민법으로 사회법 사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업 그 노동자가 파업을 하고 나서 재산을 다 가압류한 노동자인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서울 어느 명문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 노동자가 그 부담 때문에 자살한 것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회사에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나는 이 사건을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법 사건을 시민법 원리로 판단하면서 그 잘못을 모르고 있는 무식한 학자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법, 노동법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학자인 거죠, 이분도. 자, 우리 사회 법조계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전 이분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제 서울법대 출신의 하버드 법과대학원을 마치고 부장판사 하다가 사법개혁 요구하면서 옷을 벗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법조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일제강점기 군사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사법부 민주화, 사법부 개혁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한국의 근대 법 체계가 어떻게 도입됐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검사 판사들 중에서 독립운동가를 잡아다가 가혹하게 수사하고 중형 선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족이 더 악랄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일본인 순사보다 조선인 친일파 순사가 더 악랄했다. 그래야 일본인 사회에서 자신들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해방되면서 거의 다 처형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살아남아서 미 군정,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판검사, 변호사를 그 사람들이 시작했고 법대 교수도 그 사람들이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 이후에 개혁이 거의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이승만 정부에서 개혁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군사 정부가 한 30년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거길 개혁했겠어요. 그래서 나타난 문제라는데 저는 이 분석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학교 질환 노동교육을 받고 노동자, 경영자, 언론인, 정치인 되는 사회,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 노동 문제 이해하는 수준은 거의 산것과 중것만큼의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뿐 아니라 제가 시간 관계상 두 나라에만 들었을 뿐이지 영국, 미국, 일본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위 선진국 자처하면서 우리처럼 노동교육하지 않았던 나라는 거의 없어요. 경제신문은 지나치게 경영자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언론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헤럴드 경제가 추석 연휴에 세계 노동교육이라는 기획기사를 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기사 쓴 기자가 언론사에 기자 노동조합 만들고 위원장 맡은 사람이었고 그 학기 우리 성공회대 노동 아카데미 수강생이더라고요. 첫 번째 기사에 댓글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미국도 노동자의 권리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인구의 90% 이상 의료에 취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치 모두가 경영인 이건희가 되는 양 기업 준입장만을 가르치죠. 미국에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이겠죠. 작은 결론, 학교에서 노동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학교에서 노동교육 전혀 하지 않던 한 20여 년 전부터 학교 박단체가 시행했던 노동교육들 모습입니다. 근데 20여 년 동안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드디어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도 학교 노동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사용 지도서를 만들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교는 중학생들이 1년 동안 노동인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만화 테일리를 보는 것으로 시작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만화를 보고 자기들이 했던 작업을 잘 정리해서 발표하더라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2인 1조로 발제미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자신들이 공부한 그 노동인권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뮤지컬을 직접 작사 작곡해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동했다는 보고를 짜임새 있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노동문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중학생 남녀 두 학생이 나와서 진행하면서 사회를 보던데 그 학생들이 쭉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오늘 드디어 하종강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대단한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했던데 이게 그냥 다른 나라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노동교육 모습입니다. 한국은 특별한 소수 학교만 하고 있지만 프랑스 학교 노동교육을 80년쯤 전에 시작했고 다른 나라 대부분 40, 50년 전에 도입했습니다. 왜 우린 게 수십 년 늦었을까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인 선진국인데 왜 노동인권교육 분야만 수십 년 뒤처졌을까요? 이게 식민지 40년, 분단 70년, 군사정부 30년 등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근대 산업사회, 곧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필요한 사회 형성되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세 농경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즉 인류 사회가 이렇게 농사 지어 먹고 살던 시대로부터 지금처럼 사무실과 공장 일하는 시대로 바뀌는 한 100년 정도의 중요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비슷한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특이한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2강 노동교육의 필요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